지난 이야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된 후 인류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고고학계에서는 인류의 뿌리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고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영국에서는 그 어떤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영국은 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영국의 필트다운에서 고인류 화석 2호 안드로푸스 토소니가 발견되었고 해당 화석이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진화에 잃어버린 고리로 추정되며 영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다. 하지만 필트다운인에 관한 의혹은 발견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1920-30년대에 새로운 고인류 화석들의 발견으로 그 의혹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과학의 발전과 함께 불소 측정법이 도입되며 조작된 흔적이 드러나고 마는데 분석 결과 필트다운인은 중세인의 머리뼈와 유인원의 턱뼈로 이루어진 가짜 화석이었던 것이다. 결국 본 사건은 영국의 국가주의적 사고, 도슨의 인정 욕구, 우드워드의 확증 편향이 결합된 결과였으며 역사와 과학을 왜곡한 비극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1981년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열도 전체에 고고학 열풍이 불어닥쳤어요. 전 국민이 연대 올리기에 몰두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는 1978년 당시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일대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한 커플이 있었죠. 그건 바로 주한미군 장병 그렉 보행과 가수 이상미 씨였습니다. 이들은 커피물을 끓이기 위해 돌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상미 씨가 특이한 돌을 발견했죠. 복무 전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그렉은 직감적으로 그 돌이 유물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즉시 그는 지도에 발견한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으며 프랑스 고고학연구소에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소식은 프랑스의 저명한 고고학 교수 프랑스와 보르드를 거쳐 국립박물관장 김원효 교수에게 전달됐죠. 이에 김원효 교수는 전단팀을 꾸려 대대적인 발굴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 주먹도끼를 포함해 사냥돌, 주먹찌르개, 글개, 홍날, 찌르개 등 무려 4,500여 점의 막대한 유물들이 발굴되었어요. 비록 고인류 화석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살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연천 전곡리 유적은 대한민국의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어요. 연천 전곡리 유적의 발굴은 한국 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학계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가 아슐리안형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1859년 프랑스의 생 아슐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석기인데요. 주로 인류의 조상 호모 에렉투스가 사용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먹도끼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였던 도구였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방의 이야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서방에서만 발견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석기가 전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죠. 주먹도끼 대신 집게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집게는 돌의 가장자리를 떼어내어 작업날을 만든 도구예요. 둘 다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에 속하는 도구지만 근본적으로 주먹도끼가 훨씬 더 정교한 도구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집게는 그냥 바위에서 떼어낸 도구인데 반해 주먹도끼는 인위적으로 돌 양쪽 면을 쳐서 가공해요. 둘째, 집게는 주로 자르는 용도로 쓰인 반면 주먹도끼는 찢고 자르고 두들기고 찢고 땅을 파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먹도끼를 흔히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즉 주먹도끼는 인류가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든 도구로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지 않는 한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도구가 서방에서만 발견되니까 서구에서는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8년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모비우스가 주장한 모비우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는 구석기 문화를 아슐리안 문화권과 집게 문화권으로 나누었어요. 인도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은 아슐리안 문화권으로 동쪽에 위치한 동아시아와 아메리카는 집게 문화권으로 분류한 거죠. 그 후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사용한 서구는 단순한 형태의 집게를 사용한 동아시아보다 문화적,
인종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양인의 인종적 우월성은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결정되었다는 거였죠. 이 주장은 당시 고고학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고요. 분명 그랬는데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며 부정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추가로 발굴되면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렉의 발견은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양가 감정이 격화되어 일찍이 일본은 한국을 식민 통치하며 역사 왜곡을 시도했습니다. 인류의 이동뿐만 아니라 문화조차도 자신들로부터 전해졌다며 세뇌시켜왔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를 부정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구석기 유적이 패망 이후에야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자 이를 은폐하려 했죠. 그 유적은 바로 1932년에 발견된 동관진 유적이에요. 동관진 유적은 일본이 만주 공략을 위한 철도 부설 작업을 하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출토 유물의 분포와 표토층 및 유물과의 관계 등을 미뤄봤을 때 후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었죠. 하지만 동관진 유적은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지 사관에 의해 부정되었고 역사적 희생물이 되어버려요. 다행히 해방 후 동관진 유적은 다시 역사의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195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김정학 교수가 한국에 있어 구석기 문화의 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를 세상에 알렸죠. 그리고 1963년 공주 석장리 유적, 1966년 검은모루 동굴 유적 등 수많은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런 와중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까지 발견하여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 겁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 자국과 동아시아의 선사시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죠. 일본 역시 구석기가 존재했고 한반도에 질 수 없다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공존한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하에 일본 학계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전역에서 선사 유적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인물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후지무라 시니치였죠. 후지무라 시니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어요. 197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력회사에 취직한 그는 대학도 나오지 않고 독학으로 고고학을 익히며 휴일마다 석기 유물을 수집하러 다녔죠. 그런데 처음부터 문자기화를 발굴하더니 이듬해부터는 석기를 중심으로 직접 답사단까지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돼요. 급기야 첫 발굴작인 문자기화가 4만 년 전 것으로 밝혀지며 일본 전역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립니다. 일본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46년으로 군마현에서 발견된 3만 년 전 유적이었죠. 그보다 오래된 유적의 발견에 만약 그라면 일본은 전기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일었어요. 그 역시 평소 내게는 50만 년 전의 지형이 보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일본 학계는 그런 그에게 발굴 단장을 맡겨 1980~90년대 동안 일본 전역에서 선사유적 발굴을 주도하게 됩니다. 1983년에는 20만 년 전, 1995년에는 40만 년 전, 1998년에는 70만 년 전의 석기를 발견했죠. 그 홀로 일본 고대사를 3만 년 전에서 70만 년 전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자 이 기세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초의 유물을 발견해 일본 열도를 문명의 발상지로 등극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망상까지 등장합니다. 그만큼 시니치의 발견은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준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는 말 그대로 유적에 손만 대면 역사책을 새로 쓸 유물을 쏟아냈기에 학계는 물론 일본 사회에서도 신의 손이라 불리며 고고학계의 유명인사로 자리 잡았어요. 실제로 그의 발굴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실리고 대학 입시 문제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구석기 문화연구소 부의사로 선임되고 마침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를 넘어서는 80만 년 전 유물을 발굴하며 절정을 이뤄요. 물론 시니치의 발굴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물이 유독 그의 눈에만 포착된다던가 발굴된 석기의 재질이 주변 석재와 다르다던가 방금 파낸 유물에 마른 흙이 묻어있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가가와 미치오 교수는 시니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지만 일본 사회는 이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본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임을 밝혀낸 애국자이자 야마토 민족의 영웅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은 곧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었죠. 따라서 그를 검증하려는 자들을 매국노로 낙인짓고 학계에서 매장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그해 마이니치 신문은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되는데 그 제보는 신이치의 부정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문사는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작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취재팀을 꾸려 그가 자주 드나들던 발굴 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렸죠. 그리고 총 4개월 동안의 잠복 근무 끝에 9월 5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드디어 신이치가 유물을 몰래 가져다 파묻는 장면을 찍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이를 즉시 폭로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대로 폭로했더라면 조작된 영상과 사진이라고 잡아떼거나 사실 제자들의 발굴 실습을 위한 것이라며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이 먼저 공개하기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기다림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그가 유물을 묻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유물을 발굴하고 언론에 공식 발표하는 모습까지 확인 후 행동에 나섰죠. 취재팀은 그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신이치는 그저 자기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는데요.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취재팀의 팀장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다며 그의 조작 영상을 틀었죠.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결국 전부 조작한 것은 아니다, 막아 낀 것 같다며 조작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렇게 후지무라 신이치의 비밀이 담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며 20년에 걸친 사기극은 막을 내렸죠.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후속 보도에서는 그동안 신이치가 발표한 유적 180개 중 162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나머지 18개에 대해서도 조작 흔적은 없지만 진짜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그는 정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무너진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못해 손가락까지 절단하기에 이르러요. 결국 정신병 판정을 받고 후쿠시마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죠. 한편 수십 년간 신이치의 발굴을 어떠한 검증 없이 옹호하며 선사시대 연대를 끌어올리던 일본 학계도 한순간의 웃음거리가 되어 대대적인 국제적 망신을 당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그의 모든 발견은 전부 삭제되었고 일본 고고학계는 한동안 국제회의에 초청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실제 고대 유물이 발견돼도 한국의 고고학자를 초청해 검증을 받아야 했죠. 이에 일본 측은 연천 전곡리 유적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천 전곡리 유적은 이미 오랜 기간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에게 검증을 받았기에 아무런 흠집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전설적인 발견의 주인공 그렉보에는 제대 후 미국으로 돌아가 고고학자의 길을 걸었으며 이상미 씨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년 연천 구석기 축제에 귀빈으로 초청받아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후지무라 신이치 사건의 공동전범 일본 학계. 그들은 어쩌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걸까? 19세기 말 조선을 비롯한 대륙 진출의 야욕을 불태웠던 일본 제국. 일본군 참모부는 원활한 침략을 위해 역사 연구반을 창설하였다. 이들은 조선과 만주 등지에 침투하여 그들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풍속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연구 끝에 황조병사와 임나고고 등 다양한 역사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왜곡된 역사적 연구는 고대 일본이 조선과 대륙에 진출한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 내부적으로는 천황제를 정당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다. 즉 그들의 역사학은 군대로부터 탄생하여 철저히 어용학문으로 활용되며 결국 임나일본부설이라는 왜곡의 산물에 낳고 마는데 3월 21일 저녁 6시에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